자, 하버마스에서 찰스 테일러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은 요 악셀 호네트가 썼던 이 정의의 타자라고 하는 책에서 이 호네트가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챕터가 몇 개 있어요. 특히 이 책의 2부에서 도덕과 인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한 5개 정도의 논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정의의 타자와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사이에서 요 두 논문이 어떻게 보면 왜 우리가 칸트적인 입장, 하버마스가 칸트적인 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칸트적인 입장에서 헤겔로 가야 되는지, 타자를 생각할 때 왜 헤겔적인 입장이 더 적절한지를 설명하는데 대단히 좋은 전거를 줘요. 근거를 줘요. 자, 우선 정의의 타자라고 하는 책 이 논문을 보면 악셀 호네트가 누구 얘기를 끌어들이냐면 리오따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학자를 끌어들이면서 이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어떤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176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176페이지에 악셀 호네트가 리오따르를 인용하면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요. 언어적인 게임이라고 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의 이론을 비판하는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말놀이가 다른 종류의 말놀이로 번역될 수 없다는 사정에서 생기는 불의의 역사적 예들을 리오따르가 언급한 데서 잘 드러난다.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도덕적 고발이 형식적 법이라는 담론의 종류에서는 그 고발이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매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점차 목소리를 죽이게 되는 현상이라든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경제적 효율성의 언어로는 그 저항이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종국에는 조용한 분노로밖에는 표현될 수 없는 현상이 리오따르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예들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버마스가 무슨 이민자나 난민자들도 결국은 들어와서 국내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법적인 어떤 권리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타자를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동등하게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동등하게 의사소통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필요한 것인데, 이 정의의 타자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악셀 호네트라는 사람이 리오따르를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의 언어 능력이, 또 발표 능력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권력의 지배 아래서 불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의사소통 행위 이론의 기본적인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178쪽에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는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제약은 그것이 사람들의 정당한 요구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규범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때에만 불의로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버마스가 이 생각할 때 의사소통에서 불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규범적으로 증명돼서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배관계에서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버마스 얘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버마스는 뭐냐면 179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 한 도덕규범이 모든 잠재적 당사자가 동의한다는 그러한 조건에서만 정당한 것일 수 있다면, 여기서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들 모두는 평등하게 아무런 강제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은 적어도 악셀 호네트가 보기에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떤 언어 능력, 발표 능력, 사회적으로 지배 능력에서부터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호네트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푸코나 브루드웰을 통해서 봤지만 상징적 지배라는 게 뭐예요? 또 어떤 훈육적 지배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한다는 게 너 하지 마. 그리고 무슨 경찰력을 동원해서 협박하거나, 그게 아니고 어떤 학력이 높지 않은 사람 말을 못하고, 또 어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말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언어적인 자원에서의 불평등이 있는 거죠. 부르드의 용어로 얘기하면. 근데 하버마스는 전혀 그걸 얘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181페이지. 그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내몰리고 배제된 말놀이들 안에서, 말놀이라는 말이 리오따르의 용어죠. 배제된 말놀이 안에는 지금까지 부당하게 사회적 의사소통 안에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그러한 진리에 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야 할 근거를 갖게 된다. 리오따르가 그러한 믿음을 옹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 모든 주체가 평등하게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만 한다는
다시 말해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담론 윤리적 이념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리오따르 생각은 뭐냐면 사람들이 지배 논리로부터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하버마스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정의의 타자라고 하는 논문에서 호네트가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정서의 문제예요. 하버마스는 어떤 권리 이론의 문제를 대단히 그 인지적인 문제, 그다음 도덕적인 어떤 판단의 문제로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호네트가 보기에 굉장히 그 부족하다는 거예요. 191페이지에 보면 하버마스는 이상적인 역할 수용이라는 모델로부터 단지 상호 이해라는 인지적 차원에 관련되는 그러한 특징들만을 자신의 담론 윤리에 수용한다. 도덕적 담론에서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능력은 모든 해당 당사자가 언어적으로 접합시켜낸 요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능력뿐이다. 그러니까 인지적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알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이성적인 능력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호네트 얘기는 뭐냐면 개별적 인격, 192페이지, 개별적 인격들의 규범적 요구들은 필요한 감정이입의 능력을 통해 그 요구들이 그들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별한 삶의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런 한에서 도덕적 담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화이트가 자신의 제안에서 수동적 공감 능력이라고 불렀던 그러한 태도와 행동 방식을 가능한 한 많이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 화이트라는 사람의 철학자의 입장은 뭐냐면 사람들의 의사소통은 감정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이 논문에서 해요. 그러면서 호네트가 하버마스를 비판하는 게 감정이입이 있지 않고 정서적인 교감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 그거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버마스는 모든 것을 다 이성적인 판단, 지적인 판단, 인지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적인 배려, 공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사실은 이 정의의 타자라고 하는 논문 2부 1장인 논문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정의 정치라고 하는 데리다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교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런 교감, 우정 이런 감성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또 뭐 202페이지 보면 우정 얘기를 하면서 엠마누엘 레비나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레비나스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레비나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호 주관성이라는 게 감정이입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뭐냐면 결국은 이 어떤 도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버마스처럼 어떤 인지적인 차원이나 의사소통뿐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감정적 차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논문 217쪽에서 시작되는 두 번째 논문을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사이에서 부제로 인정 도덕에 대한 스케치에서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라는 건 하버마스적인 입장이죠. 그건 뭐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뭔가 뭐랄까 그 좋은 삶에 대한 어떤 배려, 우정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우정과 상호의 이해, 배려 이런 것과 칸트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아주 그 이성적인 판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학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헤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겔이 얘기하는 인정투쟁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런 배려, 도덕적인 감성, 배려와 칸트적인 어떤 지적인 판단, 이 둘을 동시에 파악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헤겔 얘기를 쭉 길게 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 아주 좋은 논문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사이에서 논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231쪽에서 호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 차원에서 그 개인들이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는 차원을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신체적인 문제, 아주 개인적이고 신체적인 문제에서의 파괴 행위, 고문, 폭행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이 시민사회에서의 속임수, 사기, 그래서 어떤 시민사회에서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체 내에서의 가치관의 문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논의를 뭐와 관련시키냐면 인격적인 어떤 정체성들이 개인적인 수준, 시민사회 수준,
국가의 수준에서 정체성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문제로 도덕성의 문제가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바로 헤겔이 얘기하는 가족, 시민사회, 국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헤겔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234페이지에 보면 그 각각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 호네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단계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이 정책은 배려나 사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개인, 어떤 가족,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려나 사랑 같은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어떤 시민사회에서의 소유권 문제나 어떤 법적인 권리 문제는 도덕적인 사려 능력, 상대를 인정할 수 있는, 그렇죠? 법적인 주체성과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뭐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의 어떤 가치 정형이나 정체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건 연대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려, 그 다음에 법적인 사려 능력, 그 다음 연대 가치관, 이런 세 가지들은 조금 그 차원이 다른데 그것을 하버마스는 전부 하나로 뭉뚱 그려 생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배려, 그 다음에 법적인 사려 능력, 그 다음에 연대 어떤 그 국가적인 가치관, 이게 그 호네트가 이 책 쓰기 전에 썼던 인정투쟁이라는 책에서 헤겔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나눴던 이 방식이에요. 저는 생각하기에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러면 하버마스의 논의가 문제가 있고 그 찰스 테일러의 어떤 헤겔을 근거하고 있는 찰스 테일러의 그 인정 이론이 필요한지를, 왜 그걸 알아야 되는지를 조금 그 볼 수 있는 하나의 전거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호네트 강의를 짧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